저널리스트 린다 존스가 지난 6월에 꽤나 그럴듯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었는데 이 양반은 세 가지 상황을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더 빨리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4월에 리플이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비공개 로드쇼 미팅을 진행한 것, 리플이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역시 IPO를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강력한 수요 모멘텀이 발생할 거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리플이 IPO를 예상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얘기했던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고, 이거 진짜 조만간 IPO 관련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비상장 기업이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했다라는 것은 사실 빤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월가에서 로드쇼는 기업과 인수자가 잠재적인 투자자를 만나서 기업 공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마케팅 이벤트,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 지난 4월에 리플이 개최했던 이 비공개 로드쇼에는 거의 모든 유명 기관 투자자들이 다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린다 존스는 또 하나의 조기 IPO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XRP 가격이 낮을 때 IPO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XRP 가격이 더 높아지면 시가총액이 너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뒤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멘트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굳이 구분을 해보자라면 이건 당연히 된장입니다. 지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가지고 있는 XRP를 개당 0.5달러, 현재 시세로 계산을 하면 이것만 해도 그 규모가 21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리플로서는 XRP가 1달러, 10달러 이런 숫자를 보이면서 가격 폭등을 해버리면 기업 가치가 너무 높아지게 되는 그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소송이 끝난 직후에 IPO 가능성, 이런 얘기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 XRP 레저가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아주 순조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공개가 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XRP 레저가 무려 8,200만 개 원장을 마감했고, XRP 레저 위에서 NFT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XRP 레저에서 190만 개 넘는 NFT가 발행됐고, 현재 3만 개 계정이 160만 개 NFT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120만 개 이상 NFT가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고, 단일 단계 거래를 통해서 1280만 달러 규모의 NFT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숫자들을 놓고 보면 NFT 영역에서 이더리움과 맞먹는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이 꽤나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서 XRP에 대한 채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게 또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은 꽤나 기대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이 같은 의미 있는 성장을 가능하게 한 나름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XRP 레저의 NFT 프로토콜 XLS20입니다. 이건 XRP 레저의 NFT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인데, NFT를 생성하는 과정에서도 원장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매우 컴팩트하고 효율적인 측면이 자리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특히 실제로는 스마트 계약을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NFT를 생성하는데, 그래서 다른 체인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름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국경 간 송금 혁신의 주역 XRP뿐만 아니라 종합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XRP 레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점에서 인상 깊게 느껴지는 소식입니다. 이번 소식은 리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의미부여가 충분히 가능한 소식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인공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인 휘나스트라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휘나스트라는 미국 연준의 페드나우 금융혁신과 관련을 해서 기술적 발판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세계의 3대 핀테크 기업으로 꼽히기도 하는 휘나스트라가 연준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리플 레저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간접적인 그 연관성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휘나스트라는 영국 기반의 기업입니다. 휘나스트라가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클라우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딩 서비스 애저의 결제, 대출, 재무, 소매, 금융 전반에 걸쳐서 두 기업이 이미 지원하는 3,000개 은행, 금융기관 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쉽게 정리하자라면 피나스트라의 혁신 금융 서비스 애플리케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엣저가 융합을 해서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시대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블록체인 시대가 본격화됐을 때 거대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클라우드이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이 클라우드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마존이 이미 블록체인 클라우딩 서비스 상품을 출시한 이유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AI 혁신에 회사의 사활을 걸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다른 한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혁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 그 금융혁신 주자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금융혁신의 여러 기술적 기반 가운데 하나가 리플 레저라는 것은 꽤나 의미부여가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국내에서는 기사화조차 되지 않은 내용인데, 모든 혁신은 늘 그렇듯 우리가 잠든 사이에 진행되기 마련입니다. 리플 XRP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분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분석가 JD가 제시한 XRP BTC 주간 차트인데, 지금 삼각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 상단 저항을 확인한 뒤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1주 지수이동 평균을 리테스트하면서 살짝 반등한 모습이 이 그린 캔들 색깔로 포착되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지지받고 상단 저항을 뚫어버리면 40% 수준의 랠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반은 XRP가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크 디펜더가 제시한 XRP 이더 월간 차트인데, 이 양반은 XRP가 이더리움 대비 5배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비로 보나 이더리움 대비로 보나 XRP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제시해주는 분석들 잇따르고 있는데, 2024년 한 해를 거치면서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괜히 더 기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건 에그라 크립토가 제시한 XRP 월간 차트입니다. 역사적으로 XRP가 축적의 기간을 거치면서 얼마나 랠리를 했는지를 정리를 했는데, 2013년에는 3개월 축적 뒤에 3배 랠리, 2015년에는 7개월 축적 뒤에 2배 랠리, 2017년 전후로 27개월 축적 뒤 14배 랠리, 이후에 7개월 추가 축적 뒤 8배 랠리, 그렇게 역사적인 고점 올타임 하이 달성, 그때부터 지금까지 68개월 축적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랠리를 할까,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그라 크립토는 4가지 시나리오 상황을 가정했는데, 첫 번째로 고점 대비 27배 급등을 해서 89.1달러로 랠리를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고점 대비 6.75배 급등을 해서 22달러를 찍는 것, 세 번째로는 2배 상승을 해서 6.6달러 도달, 네 번째로는 14배 랠리를 해서 46달러. 사실 이건 과거 데이터를 억지로 껴맞춘 거라서 4가지 중 1가지가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보수적인 역사적 고점 대비 2배 랠리, 그래서 6.6달러 도달, 이 정도만 돼도 소원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 그래도 긍정적인 상황은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지난주 암호화폐 투자 상품 가운데 XRP 자금 유입이 700%나 급증했다라면서 확실한 선두 주자가 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코인쉐어스의 XRP ETP 상품에 지난 한 주 동안 70만 달러가 쏟아지면서 7배 증가한 상황을 확인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70만 달러라는 숫자 그 자체가 그렇게 엄청 어마무시하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즘같이 가격 흐름이 모호한 상황에서 기관들이 슬슬 스멀스멀 움직인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는 XRP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채택 상황, 이런 것과도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XRP를 통한 금융혁신은 꽤나 전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리플렉스 그로스의 부사장이 최근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에이펙스 데브 서밋에서 밝힌 내용인데, 현재 하루에 100만 건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XRP 레저에서는 26억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건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숫자이고, 그래서 처음부터 매우 효율적인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에서의 거래 건수는 3월 19일 연간 최고치 235만 건 이상을 기록했고, 지난 8월 대규모 조정에도 불구하고 거래 건수는 100만 건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의 일일 평균 거래 건수는 40만 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비율로 따지면 XRP의 거래가 150%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면 나름 꽤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데, 가치 저장은 비트코인, 유틸리티 활용은 XRP나 이더리움, 이렇게 나와바리 정리가 되는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RP 레저 기반의 비트코인 송금 플랫폼 샌더비치의 빠른 속도에 대한 부분도 언급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이동시키려면 보통 1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XRP 레저 기반의 샌더비치를 사용하면 3초에서 5초가 걸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상호 운용성과 확장성의 한계가 이렇게 하나하나 깔끔하게 박살나고 있다라는 점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 내적으로 최대 관심 포인트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아무래도 막판까지 가게 될 가능성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SEC가 아크 21 쉐어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으로 연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데드라인은 1월 10일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록웍스는 SEC가 이번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심사에 할당된 240일을 전부 활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승인 또는 거부 등의 결정을 서두르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블랙록과 피델리티, 인베스코, 바네크, 발키리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SEC의 발표는 10월 중순으로 두 번째 데드라인이 몰려 있습니다. 이게 만약 승인 연기 결정이 난다라면 다음 데드라인은 내년 1월 중순이고, 파이널 데드라인은 내년 3월 중순입니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막판까지 질질 끌다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고 미국 SEC가 하는 것 같은데, 만약 3월에 승인이 되면 4월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리면서 어마어마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최종 승인 거부가 된다라면 이 역시 그레이스케일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정 다툼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참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SEC가 아크 21 쉐어스 ETF 심사 기한을 다시금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현재 접수되어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확률이 기존 전망치 75%보다 낮아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힘을 가진 존재는 블랙록 정도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내년에 미국 대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 상황도 굉장히 재미있는 의미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방향성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게리 겐슬러의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하원 의원 4명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즉시 승인하라고 겐슬러를 압박했습니다. 하원 의원들은 현재 대기 중인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미 승인이 난 선물 ETF는 구별할 수가 없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일관되지 않고 차별적인 기준으로 이 같은 신청을 계속 거부할 이유는 없다. 즉각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겐슬러가 이번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할 내용이 사전 공개가 됐는데, 이게 또 내용이 아주 골 때립니다.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게리 겐슬러는 대다수 암호화폐 토큰은 미국 증권법이 규정하는 투자 계약의 정의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대다수 토큰이 증권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중개업체들도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법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고 1934년 증권법에 따라서 증권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소 등은 SEC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게 왜 개소리만도 못한지를 하나씩 따져보면, 일단 대다수 토큰이 증권법을 따라야 할지 말지 그 여부가 아직 법적으로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공백 상태에서 겐슬러는 그럴 수 있다, 증권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XRP의 증권성을 이야기할 때 2차 판매 물량은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도, 이게 1934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블록체인 혁신 기술에 따른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한 결정인데, 지금 이 인간은 법원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규제 밥그릇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암튼 참 희한한 인간이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자마자 당장 뚜껑 열린 인물은 리플의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였습니다. 갠슬러는 대부분 암호화폐가 증권법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짓말을 할 것이다. 아마도 이번 하원 청문회에서 의원 한 명은 리플 사건에 대한 7월 판결문 일부를 읽을 건데 XRP가 하위 테스트에 따라서 증권 계약 또는 판매 행위가 아니라는 문장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건 사실 치열한 공방전이라고 표현하기도 못한 게 법원이 갈래를 타도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이 초법적인 의지를 지금 갠슬러가 내보이고 있기 때문인 건데 진짜 최종 결론, 법원의 판단 어떻게 날지 너무너무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같은 와중에 암호화폐 전반의 혁신적 사례의 현실적 적용과 관련된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 HSBC가 FCF페이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활용해 모기지 대출금을 결제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해당 토큰들의 면면도 화려한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메이저를 비롯해서 도치코인, 시바이누 등 출생이 밈코인인 코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밈코인들에게 페이먼트 기능의 유틸리티가 더해지는 상황도 재미있고 이게 또 하필 부동산 모기지 대출금 결제를 크립토커런시 기반으로 구현한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재미있는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HSBC 은행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또 중국 은행과 함께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곳입니다. 홍콩 통화청은 지금 홍콩 디지털 달러 CBDC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CBDC를 발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NFT화 시켜서 토큰화하는 작업에 대해서 리서치를 빡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NFT와 관련된 부분을 리플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시키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결제를 CBDC로 진행을 하고 부동산 대출금도 CBDC로 주고받게 만드는 나름의 의미 있는 수준의 혁신 구현 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콩 달러를 발권하는 HSBC가 부동산 모기지 대출 결제를 기존 코인으로 가능하게끔 구현한 상황, 이건 홍콩 통화청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적 혁신과 어느 단계에서는 교집합을 만들 것이라는 점에서 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특히 HSBC는 기존에도 XRP에 대해서 우호적인 평가를 했던 곳인데 이 문서는 HSBC가 발행했던 거고 제목은 자본시장에서의 분산 원장 기술, 부제목은 증권 서비스의 미래 트렌드, 게임 체인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 체인저 이걸 설명하면서 예시로 들고 있는 게 XRP입니다. 분산 원장을 사용하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리플의 XRP는 실시간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한다. HSBC의 외환 거래 툴은 첫 해 6년 동안 2,500억 달러 규모의 300만 건 이상 기업 간 외환 거래를 처리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HSBC도 외환 거래 툴의 일부로서 리플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은행이 홍콩 달러 발권을 하는 곳이고 홍콩 CBDC를 준비하고 있는 홍콩 통화청은 리플과 파트너, 아무튼 이런 구도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